오늘은 예민한 기질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눈치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주변 눈치를 그만 보고 싶은데 그게 너무 괴롭게 한다 라는 호소를 정말 많이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말 그대로 예민한 기질을 가졌기 때문에 상대방의 뭐 말투, 표정, 목소리, 분위기 이런 데이터들이 흡수하고 싶어서 흡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알아차려지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그게 과하게 흡수가 되고 그게 날 괴롭히게 되는 상황으로 자주 놓여지게 되는데, 근데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실 사회적 지능이랑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특히나 뭐 요즘 같은 세상에는 사회적 지능이 낮아서 문제가 되는 이슈들도 적지 않게 느껴져요. 오죽하면 유행어 중에 가로 열고 포지티브, 가로 열고 네거티브 이런 유행어가 생겼겠나 하면서 저는 그 유행어를 처음 알았을 때 와, 정말 얼마나 문해력이 없으면 이런 유행어까지 생기게 되는 시대에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의 정말 장점이잖아요, 사실. 사회적 지능이 높아서 그런 포지티브, 네거티브의 뉘앙스를 한 번에 잘 파악한다는 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런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알아차리는 능력 자체에는 문제는 없어 보여요. 다만 그 알아차려진 데이터를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방향으로 사용하느냐, 나를 지키는 방향으로 사용하느냐, 그 사용하는 방법에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저 역시도 상대방한테서 느껴지는 말투나 뭐 표정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감정이 요동치는 영향을 받게 됐었고요.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도 상대방의 말투나 뭐 하다못해 답장이 오는 속도 이런 것에서도 상처를 혼자 받기도 했고요. 또 어떠한 관계에서든 전 좀 저자세로 임했었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설명들이 너무 많고요. 그런 내가 너무 쿨하지 못하고 찌질한 사람처럼 느껴져서 너무 바뀌고 싶었었어요. 특히나 어떤 관계에서 굉장히 제가 저자세였던 것 같냐면 내가 뭘 배워야 하는 입장. 근데 그 배워야 한다는 게 꼭 제자만의 관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고객이어도 물어봐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물어봐야 될 때 상대방이 나를 답답하게 여길까봐 굉장히 저자세였어요. 여전히 저에게 그런 데이터들은 다 들어와요. 상대방의 말투나 표정 이런 것들. 그런데 그걸 더 이상 저를 공격하는 방향으로 쓰지 않고 사회적인 지능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삶이 편안해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변하게 되는 데까지 어떠한 방법들이 저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을까 이것들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았고, 오늘은 제가 도움을 받았던 방법들을 시간적 순서와는 상관없이 좀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저는 내면아이 돌보는 작업을 정말 많이 했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눈치 보는 습관과 관련해서 저의 내면아이 큰 틀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두 개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요. 첫 번째로는 저희 아버지가 정말 엄격하세요. 뭐 어떤 걸 알려주셨는데 제가 만약에 이해가 안 됐어도 아빠가 답답해하는 그 눈이 너무 무섭고 호랑이처럼 저를 잡아먹을 것 같아가지고 질문을 못 했었어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엄마가 아빠한테 물어보는 상황, 그것을 제가 제 3자의 입장에서 관찰하게 되잖아요. 엄마가 아빠한테 뭘 물어봐도 아빠가 굉장히 답답해하시고 무서운 눈으로 엄마를 봐요. 그런 제가 길러진 상황들이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거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답답하게 하는 거고 내가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 행동이구나 라는 패턴이 제게 굳어지게 됐던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틀은 친구들과 관련된 것인데요. 학창시절에 저는 초대받지 못한 친구들의 방과 후 시간이 있는 날에는 이미 방과 후 시간에 저는 초대받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은따였다는 거겠죠. 근데 평소에는 저와 잘 메시지를 주고받던 친구가 그런 방과 후에 시간이 있는 날에는 연락이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말투가 좀 달라져요. 그러면 좀 불안한 기분이 집에서 혼자 들지만 그 다음날 학교를 가기 싫어도 가야 하잖아요. 학교를 가면 그 다음날부터 저는 왕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창시절에 이런 경험들이 메시지가 느리게 답장이 오거나 말투가 좀 싸늘하면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하는 불안으로 조장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런 내면 아이를 꺼내서 알아보는 작업 자체가 무슨 소용인데, 과거의 일인데 사과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지켜줄 어른이 없었지만 제가 지금은 어른이 됐으니까 아이를 알아봐주고 인정해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르게 작용해요, 본질적으로. 과거에 저는 글 쓰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현재도 좋아하긴 하는데요. 근데 이 내면 아이를 꺼내서 봐주는 작업을 할 때 저는 요즘은 그림을 정말 많이 그려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글은 길다 보니까 제가 다시 꺼내서 읽는 작업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림은 가시화돼서 보기가 참 좋잖아요. 이 그림 한 장을 펼쳐서 보는 것 자체가 편리하니까 내면 아이를 꺼내서 다시 봐주는 것도 수월해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위로가 되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림을 잘 그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못 그려도 괜찮아요. 내가 그 의미를 알잖아요. 저도 잘 그리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면 아이를 꺼내서 돌봐주는 과정, 내면 아이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이 원인이었는지 알게 되는 그런 과정, 그리고 또 그림으로서 꺼내놓는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저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것 자체가 저 사람의 의도를 우리가 추측하고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제 저자세 문제를 가지고 와서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가 저 사람한테 질문을 하는 상황이 저 사람을 답답하게 하고 귀찮게 할 거야 라는 판단을 제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게 되는 거고. 근데 사실 이걸 잘 들여다보면 내가 그런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그런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아까 그 상황을 다시 예시로 들어보자면 상대방이 저한테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답답하게 바라보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눈치 보는 상황이 생겼을 때 제가 바로 회로를 어떻게 돌리는 학습을 했냐면요. 마음속으로 주문을 바로 외쳐요. 지민아, 이거 저 사람 거 아니고 네 거야? 이거 네 에고야. 이 주문을 딱 외치잖아요. 그러면 이 감정의 소용돌이 안에 휘몰아쳐서 내가 빨려 들어가기 전에 감정이랑 나랑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그 약간의 생긴 그 공간 틈으로 내가 감정의 소용돌이 안에 빨려 들어가지 않게 해주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 주문을 제가 몇 년째 외치고 있는 주문이거든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는 책을 굉장히 많이 추천해요. 타인에 대한 그리고 나에 대한 이런 이해심을 굉장히 넓혀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주문을 외치기 전에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다라는 판단 자체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명상이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질문의 방식을 정말 많이 활용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상대방의 의도가 진짜 그러한가 확인하는 의도에서의 질문. 우리가 아무래도 예민한 기질을 가졌으니까 상대방의 의도나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하잖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잘못된 방향에 자기 확신이 생기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이걸 잘못 다스리면. 예를 들면 상대방의 의도가 실제로 진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 느낌이 주로 잘 맞아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도가 이럴 것이야 라는 자기 확신. 근데 나에 대한 자기 확신으로 잘 쓰면 좋죠. 근데 그걸 남의 의도를 느낀 것에 대한 자기 확신으로 잘못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걸 정말 잘 관리하는 수련을 해야 되는 것 같은 게 내 감정의 소용돌이 앞에서는 객관적인 판단이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굳어졌던 내 감정의 회로가 건드려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내 회로를 깨줘야 되는 것 같아요. 말에도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순수하게 궁금해서 내가 물어본다 라는 의도를 담아서 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게 이런 의도인가요? 라는 형식의 질문을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세요. 저의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면 제가 질문하는 이 상황이 혹시 답답하게 여겨지실까요? 제가 재차 여쭙는 게 귀찮게 하는 상황일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답장이 느리거나 뭐 말투가 좀 그렇게 느껴졌을 때 혹시 방금 말씀해 주신 거 어떤 의도예요? 라고 물어보면 상대방이 대답을 해줄 거고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거 이렇게 느껴졌는데 제가 제대로 느낀 게 맞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오해를 했다면 상대방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라고 정정을 해 주실 거고
제가 느낀 게 맞았다면 그 사람의 얼굴이 빨개지거나 부끄러워하겠죠? 그럼 내가 느낀 게 맞는 거고. 이렇게 상대방한테 질문을 하는 것을 통해서 제 몸에 오랫동안 굳혀져 있던 눈치 보는 것의 회로를 깨부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서적 지지자라는 존재를 제가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서적 지지자가 꼭 가족이나 친한 친구만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물론 그들이 저한테 정서적 지지자가 돼줬던 것은 맞아요. 근데 꼭 그 관계에서만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제가 정서적 지지자로 삼을 수 있었던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들이 모두 수직적인 구조를 선호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요, 눈빛에서 사람이 느낄 수가 있잖아요. 나를 재단하고 있는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절 재단하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정서적 지지자에서 나누고 싶었던 요지는, 여러분이 지금 어느 한 단계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하는데, 그 전문가가 방금 전에 말했던 그 두 가지 지점에 부합하는 선생님이셨으면 좋겠어요. 수직적이지 않고 날 재단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 이 두 가지에 부합하지 않는 선생님 앞에서는 우리가 또 날 숨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 요구가 확 튀어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배우던 간에 이 예민한 기질, 우리의 엄청 장점인데 이걸 장점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민한 기질을 잘 활용하게끔 해주는 환경을 나한테 내가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을 고를 때도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셔라. 이렇게 제가 눈치 보는 삶으로부터, 저자세로부터 나올 수 있게 됐었던 실질적인 방법을 좀 나눠보게 됐고요. 오늘도 찻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